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혼 4일 만에 남편에게 프랑스로 보내진 저는 3년 후 이혼을 강요당했습니다. 그가 해명하려 했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더군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와 제가 결혼하던 날은 날씨가 유난히 좋았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빠 팔짱을 끼고 걸어가던 저는 단상 위에서 저를 보고 웃고 있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는 집안 환경도 좋고 직접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꽤나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좋은 사람에게 시집갔다고 생각하셨고 저 역시 결혼 후의 나날들을 가득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사흘조차 가지 못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 4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점심에 민준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침실에서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도 해맑게 웃으며 물었죠. 민준 씨, 출장 가요? 왜 미리 말 안 해줬어요? 그는 여행 가방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출장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프랑스에 가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채소를 다듬는 동작도 멈췄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서둘러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프랑스에 간다고요? 프랑스에 왜 가는데요? 우리 막 결혼했는데 지금 제가 프랑스에 가는 게 말이 돼요? 그는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담배를 집어 불을 붙이고 한 모금 피운 후에야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프랑스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가서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 당신이 가는 게 가장 적합해. 당신이 거기서 한동안 있으면서 프로젝트 초기 업무를 정리해줘. 안정되면 내가 나중에 당신 찾아갈게. 제 마음은 순식간에 불안해졌고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 한 번도 해외 나가본 적 없어요. 프랑스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해요? 게다가 우리 막 결혼했는데 이렇게 신혼인데 어떻게 저 혼자 그렇게 먼 곳으로 보내요? 그는 제 손을 뿌리쳤고 목소리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가라면 가는 거지. 왜 말이 많아? 이건 우리 집을 위한 일이야.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다고. 당신이 안 가면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남에게 넘겨주란 말이야? 그의 차가운 얼굴을 보며 저는 서운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설령 집을 위한 일이라 해도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다시 상의해 볼 수 없어요? 제가 준비하거나 프랑스어 할 줄 아는 사람을 같이 찾아봐도 되고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행 가방 옆으로 가서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 옷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상의할 필요 없어. 비행기 표도 내가 다 사놨어. 오늘 오후 3시 비행기야. 짐도 내가 다 싸놨으니 지금 나랑 공항으로 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는 그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는 저와 상의도 없이 직접 비행기 표를 사고 짐까지 싸놓다니요. 이건 저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통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문득 눈앞에 이 남자를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고 참았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막 결혼했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저 혼자 그렇게 먼 곳으로 보내요? 제가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무섭지도 않아요?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았지만 눈빛에는 조금의 안쓰러움도 없었고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사람들에게 다 말해놨으니
공항에 도착하면 누가 마중 나올 거야. 거기 도착하면 내가 마련해 놓은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프로젝트만 잘 맡아주면 돼. 그만 울고 빨리 나랑 가. 안 가면 비행기 놓쳐. 말을 마친 그는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보며 화가 나고 답답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결정한 일은 제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그저 터덜터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음속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가 왜 이 시점에 저를 프랑스로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저를 기다리는 나날들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아직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어쩌면 잠시 바빠서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정착하고 나면 곧 연락해 올 것이고,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로 와서 저와 함께 지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린 후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말했던 마중 나올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휴대폰은 아예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국제 로밍을 신청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아파트 주소가 적힌 종이 쪽지를 꽉 쥐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항 대합실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은 온통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프랑스어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당황했습니다. 나중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유학생을 찾아 택시를 부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해서야 겨우 그가 말했던 아파트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깨끗했고 방 2칸의 가구도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근처 통신사에 가서 전화 카드를 만들고 곧바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한참 동안 울린 후에야 그가 받았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고 저 방금 거의 길을 잃을 뻔했어요. 그는 제 말을 끊고 아주 형식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다고? 아마 그쪽 사람들이 잊었나 보네. 그래도 안전하게 도착했잖아. 나 여기 지금 바빠. 회사에 일이 산더미 같아. 당신 거기서 잘 지내. 무슨 일이 있으면 나중에 말해. 제가 더 할 말이 있었지만 그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 속의 무음 소리를 들으며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고 눈물이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후의 나날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 씨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긴 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아껴 쓰면 밥 먹고 월세 내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그는 거의 먼저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그는 두어 마디 하고 끊거나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 프랑스로 올 거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늘 이런저런 이유론저러. 그는 늘 이런저런이라. 어떤 때는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하고 어떤 때는 회사를 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쯤 지나자 그는 생활비조차 제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보름 내내 돈을 받지 못해 월세도 못 낼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초조해서 매일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침내 그가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매일 돈 달라고 전화하고. 우리 회사 요즘 자금 순환이 안 돼. 당신이 알아서 좀 버틸 수는 없어? 저는 그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 여기서 직업도 없어요. 어떻게 알아서 해요? 프랑스어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프랑스어 못하면 배우면 되잖아. 당신 계속 나한테만 의지할 수는 없잖아. 내가 당신 먹여 살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말을 마친 그는 또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저의 경제적 지원을 거의 끊었습니다. 제 손에 있던 돈은 금방 바닥났고 살기 위해 저는
어쩔 수 없이 뻔뻔하게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프랑스어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많이 소통할 필요 없는 일만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매일 10몇 시간씩 그릇을 닦았고 손은 하얗게 부러터졌습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은 월세와 가장 싼 빵을 사는데 겨우 충분했습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은 월세와 가장 싼 빵을 사는데 겨우 충분했습니다. 어떤 때는 몇 청소일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몇억 깨어났습니다. 어떤 때는 몇 청소 도구를 들고 다녔습니다. 밤에 아파트에 돌고 다녔습니다. 집에 전화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참아할 수 없었고 그저 혼자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이 3년 동안 민준 씨는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번 전화했을 뿐입니다. 매번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물었고 제가 잘 지내는지 고생하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했지만 나중에는 실망했고 이제는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서서히 그가 저에게 프로젝트를 맡기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저를 이 낯선 곳으로 보내서 그의 삶에서 사라지게 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밤에 차가운 침대에 누워 창밖의 달을 바라보면 문득 제가 그때 왜 눈이 멀어 이렇게 매정한 남자에게 시집갔을까. 하지만 아무리 서운하고 힘들어도 저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고 그것도 잘 살아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3년째 저는 이미 유창한 프랑스어를 고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의 아르바이트 생활에서 벗어나 아닌 여행사에서 상담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저 혼자 생활하기에는 충분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월세와 식비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돈을 좀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그냥 프랑스에 정착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삶이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거의 잊고 있던 전화번호가 갑자기 걸려왔습니다. 그날 퇴근 후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온기가 없었고 심지어 예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하던 일은 빨리 멈추고 내일 바로 비행기표 사서 한국으로 돌아와.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요? 왜 갑자기 저보고 돌아오래요? 예전에는 회사 바빠서 저 신경 쓸 시간 없다고 했잖아요. 그는 짜증스럽게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돌아오라면 돌아오는 거지. 왜 말이 많아? 돌아와서 나랑 이혼 서류 처리해.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마치 돌덩이처럼 제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비록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이 없었지만 그가 직접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꽉 쥐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어 마음속 감정을 억누르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 이혼하자는 거예요? 우리 결혼 3년 동안 저를 프랑스에 내버려두고 신경도 안 쓰더니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이에요. 최소한 이유라도 말해줘야죠.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아주 무심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우리 둘 3년 동안 거의 같이 있지 않았잖아. 이혼하는 거랑 다를 바 없어. 어차피 언젠가는 하게 될 일이었어. 그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년 동안 제가 프랑스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더니 이제 이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가벼운 말로 저를 보내버리려 하다니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불러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리는 도구인가요? 처음에는 당신이 저를 프랑스로 보내라고 고집하더니 이제는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요. 제가 예전처럼 당신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제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멈해지더니 목소리가 더 험악해졌습니다. 건방 떨지 마. 내가 당신 보고 돌아와서 이혼하라는 건 당신 체면을 세워주는 거야. 당신이 안 돌아오면 내가 법원에 소송 걸 거야. 그때 가도 똑같이 이혼하고 평판만 나빠질 뿐이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너무 나약해서 그에게 이렇게 당했던 겁니다. 이제 저는 3년 전처럼 그저 울기만 하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혼하죠. 하지만 언제 돌아갈지는 제 시간을 봐야겠어요.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지만 내일은 아니에요. 그는 제가 딴 생각을 할까봐 두려웠는지 서둘러 말했습니다. 시간 끌 생각하지 마. 일주일 시간을 줄게. 일주일 후에는 구청에 반드시 나타나. 안 그러면 법원에서 보게 될 거야. 말을 마친 그는 또다시 예전처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쥐고 아파트에 서서 창밖의 프랑스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은 없었고 오직 해방감만이 느껴졌습니다. 3년간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할 수 있지만 그에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빚진 것을 하나하나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알게 된 아닌 변호사였습니다. 이전에 그에게 결혼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한 적이 있었죠.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는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옷장 앞으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와 얽히기 위함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정의를 찾고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변호사 친구 혜진 언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혜진 언니는 부산 사람으로 프랑스에서 변호사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행사에서 일할 때 언니의 한국에서 온 친척들을 응대해 준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친해졌습니다. 언니는 제가 프랑스에서 처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이전에 민준 씨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일찍부터 데뷔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주곤 했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혜진 언니는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쪽에서 또 무슨 일 있었어? 어제 네 메시지 말투가 평소처럼 차분하지 않던데. 저는 민준 씨가 전화해서 이혼하라고 한 일들을 혜진 언니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부터 저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한 것까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혜진 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손에 들었던 펜을 탁자 위에 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남자 너무하네. 처음에는 너를 속여서 프랑스로 보내놓고 신경도 안 쓰더니 이제 이혼하자고 하면서도 이렇게 오만해. 정말 네가 3년 전처럼 그가 마음대로 주무르던 물렁한 감자인 줄 아나 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3년 동안 모아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처음에는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줬던 송금 기록, 나중에 돈이 끊긴 후 제가 그에게 생활비를 요구했던 채팅 기록, 그리고 그가 가끔 전화했을 때 제가 몰래 녹음했던 음성 파일들이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들에는 그가 짜증스럽게 저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재촉하거나 형식적인 말만 할 뿐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도 묻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혜진 언니에게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혜진 언니,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그와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아야 할 것들을 받아내고 제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 자료들이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좀 봐주세요. 혜진 언니는 서류철을 집어 한 장 꼼꼼히 넘겨보았습니다. 다 본 후에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들 충분해. 송금 기록은 그가 혼인 기간 중 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채팅 기록과 녹음 파일은
그가 너에게 정서져 학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비록 우리 법률에 정서져 학대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이 증거들은 그가 결혼 생활에서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있어서 너에게 아주 유리할 거야.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렸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남자들은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아서 한 푼도 못 받게 한다고 들었어요. 혜진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 마. 내가 조사 신청서를 하나 준비해 줄게. 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국내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그의 회사 재무 상태와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어. 그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너희 결혼 존속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아무리 멀리 빼돌려도 다시 찾아올 수 있어. 이어서 혜진 언니는 저에게 이혼할 때 주의해야 할 세부 사항들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준 씨와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신변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재산 분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이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위해 이혼 합의서, 초안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받아야 할 재산 지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고, 제가 돌아가서 먼저 보고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자고 했습니다. 혜진 언니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제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전의 불안감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아파트에 돌아와 짐을 쌀 때 그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방수 서류 봉투에 넣어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상사에게 전화해서 집안일 때문에 한국으로 잠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좋은 분이어서 제 휴가를 허락해 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짐을 다 싼 후 저는 마트에 가서 프랑스 특산품을 좀 샀습니다. 부모님께 가져다 드릴 참이었죠. 3년 동안 부모님과는 거의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전화할 때마다 제가 잘 지낸다고만 말했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는 것은 비록 이혼 때문이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흘 후 비행기표를 샀으니 그때 공항으로 마중 나오라고요. 저는 일부러 구체적인 항공편 시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물어볼지 궁금했거든요. 결과는 그저 알았어라는 답장뿐이었고 한마디의 군더더기도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차가운 알았어라는 글자를 보며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민준 씨, 두고 보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저지른 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비행기가 한국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익숙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마음속에는 소속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이번에 돌아온 것은 악연을 끊기 위함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밀고 천천히 도착 로비를 나섰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훑어보니 멀지 않은 기둥 옆에 민준 씨가 서 있는 것이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명품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최신형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줄 선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그의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는 겁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한 그녀는 그의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민준 씨가 저를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은 이미 새로운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군요. 저는 비웃으며 캐리어를 밀고 곧장 그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아주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제 나와? 나 반나절이나 기다렸잖아. 그의 옆에 있던 여자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저를 훑어보는 시선과 함께 미묘한 도발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그 여자를 보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민준 씨는 잠시 멍해지더니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 회사 동료야. 마침 가는 길이 같아서 같이 마중 나왔어. 하지만 그 여자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민준 씨에게 기대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 분명히.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 씨가 서둘러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차 타자. 구청에 가서도 줄 서야 해. 말을 마친 그는 제 캐리어를 들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어색한 만남을 빨리 끝내고 싶었겠죠.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수고하실 필요 없어요. 제 짐은 제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료분은 마침 가는 길이 같다고 했으니 저희랑 같이 구청에 갈 필요는 없겠죠? 그 여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려보더니 민준 씨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민준 씨가 서류 처리하는 거 기다렸다가 우리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민준 씨는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다가 그 여자를 보더니 결국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같이 간다고 해도 별 영향 없어. 당신 너무 오해하지 말고 빨리 가자. 민준 씨의 한심하고 편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화도 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왜 그가 이렇게 무책임한 남자인 줄 몰랐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가겠다면 가도 돼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 제가 말했습니다. 구청에 도착하면 그녀는 밖에서 기다리게 하세요. 저랑 당신만 들어가서 서류 처리하죠. 이혼은 우리 둘만의 일이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 여자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불쾌해했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네가 뭔데 나보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해? 민준 씨랑 나는 가고 싶은데 어디든 갈 수 있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저는 그녀와 다투지 않고 그저 민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그녀가 꼭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오늘 서류 처리하지 말죠. 어차피 저도 급할 거 없어요. 민준 씨가 마음을 정리하고 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민준 씨는 제가 정말 서류 처리를 하지 않을까봐, 그리고 이 여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받을까봐 두려웠는지 서둘러 그 여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어. 그냥 그녀 말대로 밖에서 좀 기다려줘. 나 금방 나올게. 그 여자는 아직 할 말이 있었지만 민준 씨의 눈빛을 보고 결국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만 저를 앙칼지게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캐리어를 밀고 공항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 씨와 그 여자는 제 뒤를 따랐고 가는 내내 그 여자는 끊임없이 저를 눈으로 도발했지만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들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주차장에 도착하자 민준 씨는 고급 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그의 삶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프랑스에서 고생했죠. 저는 뒷좌석에 앉았고 그 여자가 저와 함께 뒷좌석에 앉으려 하자 저는 캐리어를 옆 좌석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자리가 없네요. 앞에 앉으세요. 그 여자는 어쩔 수 없이 화를 사기며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차를 출발시켰고 가는 내내 조수석의 여자는 끊임없이 민준 씨에게 애교를 부리며 느끼한 말들을 했습니다. 민준 씨도 가끔 그녀에게 응답하며 저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은 없었고 오직 해방감만이 느껴졌습니다. 곧 이 황당한 결혼 생활이 끝날 것이고 저의 새로운 삶이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구청 문 앞에 도착하자 민준 씨는 먼저 그 여자를 차 안에서 기다리게 한 후 저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밀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가 익숙하게 이혼 서류 창구로 향하는 것을 보며 저는 문득 그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절차를 미리 알아봐 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줄을 서는 동안 민준 씨는 제 옆에 서서 가끔 휴대폰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그 여자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 20분 정도 지나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직원은 작성해야 할 서류와 빈 이혼 합의서를 건네주며 요구 사항에 따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서류와 합의서를 들고 이력만 온도 줄게. 김준 씨는 서류와 합의서를 들고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그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당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그의 말은 마치 제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처럼 들렸고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이미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준비 다 해놨어요. 민준 씨 손에 들린 펜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뭘 준비했어? 이혼 합의서는 내가 준비하기로 하지 않았어? 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의 앞에 놓인 합의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보세요. 이 합의서에는 재산 분할 방식과 우리 둘의 혼인 기간 중 채무 문제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제가 내민 합의서를 집어들고 한 조항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그의 미간은 더욱 찌푸려졌고 얼굴색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았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이 합의서 언제 서명했어? 저는 합의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제 서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 이미 서명했어요. 원래는 돌아와서 당신과 상의할까 생각했는데 방금 당신 모습을 보니 상의할 것도 없는 것 같아서요. 잘 됐네요. 당신은 그냥 서명하면 돼요. 민준 씨 손에 들린 합의서가 거의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서명했다고? 어떻게 미리 준비했어? 당신 설마 내가 이혼하자고 할 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일부러 그런 거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프랑스에서 그 3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합의서에 서명한 건 오늘을 위해서예요. 당신이 이혼을 요구하든 안 하든 저는 언젠가 당신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거예요. 제가 예전처럼 당신에게 휘둘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옆에 있던 직원이 우리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두 분 합의서에 문제 없으면 빨리 서명하세요. 뒤에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민준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제가 내민 합의서를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합의서를 보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마치 방금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멍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시원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겪었던 서러움과 고통이 이 순간 모두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가 재산 분할에서 꼼수를 부릴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그는 제가 미리 합의서를 준비해 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도 몰랐던 겁니다. 왜 서명 못해요? 저는 일부러 그를 자극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이 합의서가 당신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변호사를 불러서 이야기해도 돼요. 저는 언제든지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았다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겠죠.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펜을 들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더니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그는 합의서를 저에게 밀어주며 얼굴색이 어두워져 말했습니다. 됐지? 이제 만족해? 저는 합의서를 집어들고 그의 서명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합의서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한번 확인하더니 우리에게 이혼 증명서를 발급하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이혼 증명서를 받아 사진을 한번 보고 마음속으로 완전히 안도했습니다. 이 황당한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혼 증명서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물이라도 떨어질 듯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마디에 더 하지 않고 제 가방과 캐리어를 들고 돌아서서 구청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뒤를 돌아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돌아서서 구청을 나섰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일 겁니다. 구청 문을 나서자마자 뒤에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약간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를 보았습니다. 이미 이혼했는데 그가 저에게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민준 씨는 제 앞으로 걸어왔고 손에는 여전히 이혼 증명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아주 어두웠지만 눈빛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혼 증명서도 받았는데 설마 당신이랑 같이 밥이라도 먹어야 할까요?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프랑스에서 3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지낸 거야? 어떻게 이혼 합의서를 미리 준비하고 변호사까지 찾았어?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프랑스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니요. 그때 저를 프랑스에 내버려두고 신경도 안 썼을 때는 제가 잘 지내는지 왜 물어보지도 않았을까요? 저는 프랑스에서 겪었던 고통들을 그에게 구구절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들은 제가 혼자 견디는 것이었고 그에게 아무리 말해봐야 제가 불쌍한 척한다고 생각할 뿐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저는 그를 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미 이혼했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 삶을 살고 저는 제 삶을 살아요. 서로 상관하지 말죠. 민준 씨는 제가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멈이시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없어?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당신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건데 나도 이유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 혹시 프랑스에서 누구 만난 거야? 아니면 누가 당신을 도와줬어? 그의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은 더욱 가스로웠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변한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다니요. 그의 눈에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강해질 수 있는 존재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변한 것은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를 프랑스에 3년 동안 내버려두고 고생하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예전처럼 당신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듣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민준 씨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저에게 사과하려는 듯 아니면 무언가 해명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한마디만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신을 프랑스로 보낸 것도 우리 집을 위한 일이었어. 우리 집을 위한 일이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혼자 낯선 곳에 내버려두고 제 경제적 지원을 끊고 3년 동안 거의 연락도 안 한 게 당신이 말하는 우리 집을 위한 일이에요? 민준 씨,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기만 할 거예요? 당신 속마음이 어떤지 당신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민준 씨는 제가 하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거야? 프랑스로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그것도 제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와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죠. 말을 마친 저는 돌아서서 가려고 했지만 민준 씨가 갑자기 한 발짝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컸고 저는 아파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손을 뿌리치려고 힘을 주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놓으세요. 서둘러 가지 마. 민준 씨는 저를 보았고 눈빛 속 불안감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 낡은 아파트랑 1억만 원은 언제 가져갈 거야? 내가 언제 주면 돼?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청에 있을 때는 낡은 아파트와 1억만 원을 주는 것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먼저 꺼내들까요? 아마 그는 제가 그의 약점이라도 쥐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그를 괴롭힐까봐 걱정해서 서둘러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고 완전히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와 돈은 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처리하게 할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힘껏 부리쳤습니다. 당신은 서두를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것만 받을 거고 한 푼도 더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도 않을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민준 씨의 반응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캐리어를 밀고 길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고 차 문을 열어 캐리어를 넣은 후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그 순간 저는 뒤를 돌아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분명히 아주 불안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제가 프랑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드디어 그에게서 벗어났고 드디어 저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택시가 천천히 구청의 모습에서 멀어질수록 제 마음도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3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엄마 손에 있던 뜨개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고 엄마는 서둘러 달려와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딸, 드디어 돌아왔구나. 3년 동안 프랑스에서 어떻게 지냈어? 아빠도 서재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비록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눈빛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져 엄마를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했을 뿐이에요. 이제 돌아왔으니 괜찮아요. 저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이혼 사실은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 천천히 설명해 드릴 생각이었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아빠와 바둑을 두며 평온하고 따뜻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함이 며칠도 가지 못하고 불청객에 의해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주방에서 엄마를 도와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었고 잠시 후 엄마가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을 닦고 주방에서 나와 보니 문 앞에는 놀랍게도 민준 씨의 그 여자 서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빨간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만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엄마를 옆으로 밀치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와 제 집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하듯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엄마는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엄마를 부축하고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당신은 허락 없이 침범한 건데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 여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으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나랑 민줄 씨는 이미 사귀고 있고 그는 곧 나랑 결혼할 거야. 너 앞으로 그를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마. 그녀의 말을 들으니 화도 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저와 민줄 씨는 이미 이혼했고 더 이상 연락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를 귀찮게 하겠어요? 오히려 당신이 제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건데 도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뭘 하려는지 말이야? 그 여자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와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해주려고 왔어. 너랑 민줄 씨는 이미 아무 관계도 아니야. 예전에 네가 그 집에서 살 때 분명히 물건 많이 가져갔을 텐데 그에게 속한 물건들은 빨리 돌려줘. 쓸데없이 자리 차지하고 있지 말고.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딸이 민준 씨랑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도 혼수 많이 해갔어요. 어떻게 그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말해요? 그 여자는 엄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끼어들지 마. 난 당신 딸이랑 이야기하는 중이야. 그리고는 다시 저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민준 씨가 너한테 낡은 아파트 한 채랑 1억만 원을 줬다며? 그 아파트는 원래 내 것이 되어야 했고 그 1억만 원도 나한테 줘야 해. 너 같은 이혼녀가 그렇게 많은 걸 받아서 뭐 하려고? 저는 그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민준 씨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에게서 물건을 빼앗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와 1억만 원은 저와 민준 씨가 이혼할 때 그가 자발적으로 저에게 준 보상이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달라고 해요? 무슨 자격으로냐고? 그 여자는 제 앞으로 걸어와 손가락으로 제 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민준 씨의 지금 여자친구라는 자격으로. 그의 물건은 내 물건이야. 그가 너에게 준 것도 당연히 내 것이 되어야지. 내가 경고하는데 오늘 내가 아파트랑 돈을 안 주면 나 안 갈 거야. 매일 내 집에 와서 소란 피울 거고 네 부모님도 편안하게 못 지내게 할 거야. 엄마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진정시키고 그 여자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경찰에 신고하죠. 경찰이 와서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명예훼손하고 위협하는지 가려보게 하죠. 그 여자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해지더니 다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경찰에 신고하는 게 무서울 것 같아? 내가 민줄 씨한테 말했으니 그가 날 도와줄 거야. 안 그래?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 앞에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해놓았습니다. 전화는 몇 번 울리지 않아 민준 씨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그 여자는 민준 씨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민준 씨, 저 민준 씨 전처 집에 와 있어요. 그녀가 아파트랑 돈을 안 주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저를 잡아가게 하려고 해요. 빨리 와서 저 좀 도와줘요. 전화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민준 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왜 그 집에 가? 내가 당신한테 그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빨리 돌아와. 거기서 쓸데없는 소란 피우지 말고. 그 여자는 멍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제가 우리 둘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랑 돈은 원래 우리 것이 되어야 하잖아요. 됐어. 그만 말해.
민준 씨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 할 일 있어서 먼저 끊을게. 말을 마친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여자는 휴대폰을 들고 얼굴색이 창백해졌다 붉어졌다 하며 그 자리에 서서 아주 난감해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들었죠? 민준 씨도 소란 피우지 말라고 하네요. 당신 빨리 가세요. 여기서 망신당하지 말고요. 그 여자는 이를 악물고 저를 앙칼지게 노려보더니 가방을 들고 서둘러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에야 엄마는 안도하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 너랑 민준 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방금 이혼했다고 말했잖아.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민준 씨와 결혼 사흘 만에 프랑스로 보내진 일, 그리고 지난 3년간의 경험과 이혼 사실을 부모님께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엉엉 울었고 아빠도 화가 나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 민준 이 녀석, 너무하네.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저는 엄마를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 이미 괜찮아요. 그리고 그가 편하게 지내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부모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은 후 엄마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늘 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마음이 아팠고 그저 엄마 곁에 더 오래 머물면서 제가 프랑스에서 어떻게 프랑스어를 배우고 어떻게 일자리를 찾고 혜진 언니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등 나중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제가 이제 스스로 잘 돌볼 수 있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려 했습니다. 아빠는 오히려 저보다 침착하셨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민준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약해지면 안 돼. 받아야 할 권리는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받아야 해. 그에게 받아야 할 벌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돼. 네 변호사 믿을 만하니?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아빠가 친구들에게 알아봐 줄게. 저는 서둘러 아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혜진 언니가 이미 국내 변호사님을 연결해 줬어요. 김 변호사님이라는 분인데 경험이 아주 많으시고 주로 혼인 재산 분쟁 사건을 맡으세요. 김 변호사님과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가진 증거가 아주 충분해서 분명히 저의 최대 권익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사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혜진 언니가 이미 대부분의 증거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전의 송금 기록, 채팅 기록, 녹음 파일 외에도 언니가 사람을 통해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민준 씨는 제가 프랑스에 간 후에 몰래 저희가 결혼 후 샀던 아파트 한 채를 그의 여동생 명의로 돌려놓았고 회사 주식 일부도 그의 부모님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형적인 혼인 기간 중 재산 빼돌리기였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혼할 때 이 재산들은 모두 다시 분할해야 했고 게다가 그가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 시 더 적게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연 씨도 혜진 언니가 조사해본 결과 그녀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민준 씨를 알고 있었고 제가 프랑스에 간 후에는 그들 둘이 대놓고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몇 번이나 해외여행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혜진 언니는 그때 그들의 비행기표, 예약 내역과 호텔 숙박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확실한 혼인 기간 중 외도 증거였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 증거들을 다 본 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민준 씨를 곤란하게 만들기에 충분해요. 재산 분할 외에도 우리가 그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회사와 가족들이 그의 행위를 알게 하여 그가 현재의 지위를 잃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겁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 말씀이 아주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체면과 회사에서의 지위였습니다. 그의 회사 주주들과 집안 어른들이 그가 저지른 일들을 알게 되면
그는 분명히 당황할 겁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저희는 정리된 증거들을 두 부로 나누었습니다. 한 부는 민준 씨 회사의 이사회에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혼인 기간 중 외도와 회사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사진과 녹음 파일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민준 씨의 할아버지 댁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 집안에서 가장 위험 있는 분으로 예전부터 민준 씨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만약 그가 민준 씨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증거를 보낼 때 김 변호사님은 이사회 의장과 민준 씨의 할아버지께 반드시 직접 전달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중간에 가로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민준 씨 회사 건물 아래로 가서 김 변호사님이 증거를 이사회 의장의 비서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았고 비서가 의장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하고 떠났습니다. 증거를 보낸 다음 날 저는 김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사회 쪽에서는 이미 증거를 보았고 몇몇 대주주들이 아주 화가 나서 민준 씨가 회사 이익을 해쳤다고 말하며 내일 긴급 회의를 열어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쪽에서는 증거를 본 후에 화가 나서 찻잔을 깨뜨렸고 민준 씨에게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직접 진상을 묻겠다고 했다는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아주 후련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이 드디어 보답받기 시작하는구나 하고요. 저는 김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자 엄마가 과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를 보고 엄마가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사회와 민준 씨 할아버지의 반응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됐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엄마도 웃으셨고 눈가에는 아직 붉은 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안심이다. 앞으로는 그가 널 괴롭힐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 저는 부모님을 보며 마음속으로 아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부모님이 항상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민준 씨가 이 모든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저는 그가 예전처럼 오만하게 굴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민준 씨 회사에서 긴급 회의를 열던 날, 저는 일부러 여행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를 감시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가 망했다는 소식을 빨리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쯤 김 변호사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 회사 이사회 회의 결과 그의 전무이사 직위를 해임하고 그가 가진 주식 일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어요. 몇몇 대주주들은 그가 회사 재산을 빼돌린 일에 대해 더 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금액이 크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제 마음은 순식간에 환해졌고 참지 못하고 정말 잘 됐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 쪽에서는 그의 할아버지가 어제 그를 집으로 불러 가족들 앞에서 크게 꾸짖으셨다고 해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하면서 그의 여동생과 부모님 명의로 돌려놓은 아파트와 주식을 모두 돌려놓지 않으면 더 이상 손자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셨대요. 김 변호사님과의 전화를 끊고 제가 부모님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놀랍게도 민준 씨의 그 여자 서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고 약간 다급했습니다.
저랑 좀 만나줄 수 있어요? 민준 씨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찾아올 일이 뭐가 있을까? 설마 민준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저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걸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급빨간 원피스를 입지 않았고 평범한 티셔츠를 입고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서둘러 일어났고 눈은 막 울었는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온 일이 도대체 뭐예요? 저는 앉자마자 바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었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 그에게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그의 직위를 해임했고 할아버지도 그에게 재산을 돌려놓으라고 했어요. 그는 지금 한 푼도 없고 남들에게 빚도 많이 졌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자초한 일인데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고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그와 사귄 건 원래 그가 돈이 많아서 저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제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저보고 같이 빚을 갚자고 해요. 저는 그와 함께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말하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와 헤어졌어요. 그녀는 말하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저를 귀찮게 하면서 제가 그와 다시 사귀자 하면서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그렇게 오만하게 민준 씨와 함께 저를 괴롭히더니 이제 민준 씨가 몰락하자마자 서둘러 관계를 끊고 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다니 정말 가소로웠습니다. 제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민준 씨와 함께 저를 괴롭힐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당신 물건을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됐고 당신에게 그렇게 험하게 대해서는 안 됐어요. 제가 잘못을 알았으니 저 좀 도와주세요. 민준 씨가 저에게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정말 무서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민준 씨와 함께 있을 때 그가 재산을 빼돌린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했던 것들, 그리고 그가 저지른 다른 나쁜 일들을 모두 저에게 말해줘야 해요. 가장 좋은 건 증거로 쓸 수 있게 글로 써주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마 민준 씨가 복수할까봐 두려웠겠죠. 하지만 잠시 생각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 말해줄게요. 지금 바로 쓸게요.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 울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어떻게 그녀에게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으라고 말했는지, 어떻게 저에게는 돌아와서 재산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는지, 그리고 민준 씨가 평소 직원들에게 어떻게 가혹하게 대하고 다른 여자들과 어떻게 모호한 관계를 유지했는지 등 모든 것을 써내려갔습니다. 다 쓴 후에 그녀는 종이를 저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건 다 썼어요. 이제 저를 도와줄 수 있죠? 저는 종이를 받아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가 계속 당신을 귀찮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가 당신을 스토킹한다고 말하면 돼요. 제 손에는 지금 그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가 있으니 그가 당신에게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면 제가 이 증거들을 경찰에 넘겨서 그를 감옥에 보내버릴 거예요.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알겠어요. 말을 마친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허둥지둥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아주 후련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직장도 잃고 돈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마저 그와 헤어졌으니 정말 사방에서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군요.
이것이 바로 그가 예전에 저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대했던 결과였습니다.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쓴 종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이 여자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녀가 쓴 내용들이 민준 씨를 더 고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를 김 변호사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 증거가 있으면 민준 씨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더욱 유리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그에게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민준 씨는 진정한 공경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최종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새 증거를 가지고 민준 씨와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한 지 이틀도 채 되지 않아 민준 씨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엄마에게 갈비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었고 문틈을 살짝 열자마자 서둘러 뒤로 물러나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야, 그가 왜 왔지? 제 손에 들린 주걱이 멈칫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데 무슨 염치로 우리 집까지 온 거지? 저는 엄마에게 그를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뭘 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었고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은 핏줄이 가득했고 아주 초췌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패기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저를 보자마자 입술을 움직였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인 주걱을 내려놓고 손을 닦은 후 소파에 앉아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찾아온 일이 뭐예요? 재산 분할 문제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제 변호사님과 이야기하세요. 저는 당신과 할 말이 없어요. 민준 씨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할 말 있으면 좋게 말해요. 빨리 일어나요. 하지만 민준 씨는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눈이 붉어진 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사과하러 왔어. 예전에는 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프랑스로 보내서는 안 됐고,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도 안 됐고, 다른 여자랑 사귀어서도 안 됐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나를 용서해 줄 수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앞으로는 정말 잘해줄게. 다시는 당신을 화나게 하지 않을게. 그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고 오직 가소로움만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그가 저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대할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까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을 알다니 진작에 뭘 했어요? 예전에 당신이 저를 프랑스로 보내고 제 생활비를 끊었을 때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예전에 당신이 그 여자랑 사귀면서 저보고 돌아와서 이혼하자고 했을 때는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와서 궁지에 몰리니까 그제야 제 좋은 점을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민준 씨는 또다시 변명하려 했습니다. 나 그때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 여자가 나에게 진심인 줄 알았어. 그 여자가 그저 내 돈만 보고 사귄 줄은 몰랐어. 나는 이제야 당신만이 나에게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심이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에게 전화해서 생활비를 요구했을 때 그가 짜증스럽게 저에게 했던 녹음 파일을 재생이다.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그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매일 돈 달라고만 하고
내가 당신 먹여 살리는 것보다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낫겠다. 녹음이 끝나자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들었죠? 이게 당신이 예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에요. 저를 먹여 살리는 것보다 개 한 마리가 낫다고 했죠. 이제 와서 저만이 당신에게 진심이었다고 말해요. 제가 아직도 당신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앉아 몸을 계속 덜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저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돈도 없고 아무도 당신을 돌봐주지 않으니 의지할 사람을 찾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데 저는 당신의 예비용이 아니며 당신이 궁지에 몰렸을 때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옆에 있던 엄마도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딸 마음이 독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예전에 너무 심하게 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당신은 이제 그만 일어나서 가세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민준 씨는 여전히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옷자락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알아요. 고칠게요. 보상해줄게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할게요. 당신이 저를 용서해주고 다시 시작하게만 해준다면 저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일어나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과 다시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계속 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때는 경찰이 당신을 데려가게 할 테니 당신 체면이 더 말이 아닐 거예요. 민준 씨는 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제가 정말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땅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넉나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너무 자만했네요. 갈게요. 말을 마친 그는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희 집을 떠난 지 약 보름 후 저는 김 변호사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민준 씨가 할아버지의 요구대로 빼돌린 재산을 돌려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명의로 된 마지막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몰래 팔려다가 할아버지에게 들켰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그를 집에서 쫓아냈고 다시는 그를 손자로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배상할 돈이 고산의 돈이 없어서 상대방은 굳습니다. 그가 이전에 회사에 있을 때 실적을 채우기 위해 문제가 있는 계약을 다른 사람과 맺었고 법원에서 그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전에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고 회사 내부의 재무 문제까지 얽혀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 재직 기간 중 횡령 여부까지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자처한 일이었으니까요. 나중에 한 번은 제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낡아서 색이 다른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지난번 저희 집에 왔을 때보다 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트 문 앞 쓰레기통 옆에 쪼그리고 앉아 사람들이 버린 페트병을 줍고 있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저를 보았고 눈빛을 피하며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저를 못 본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페트병들을 들고 허둥지둥 가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동정심도 후련함도 없었고 그저 그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빨간 원피스 여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듣기로 그녀는 민준 씨와 헤어진 후 또 다른 부잣집 남자를 만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잣집 남자에게 돈 때문에 사귄다는 사실이 들통나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민줄 씨에게서 가져갔던 보석들도 모두 돌려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도 아무것도 없이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요? 저는 민줄 씨와의 모든 일을 처리한 후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일했던 여행사 사장님은 저를 아주 좋게 보셨고 제가 다시 돌아와 일하기를 원했지만 저는 그분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와인 사업을 하는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을 알고 저와 함께 와인 수출입 회사를 차렸습니다. 주로 프랑스 와인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이었죠. 제가 이전에 여행사에서 일할 때 쌓아둔 인맥이 많았고 와인의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회사를 시작한 후 사업은 계속 잘 되었습니다. 약 1년 정도 지나자 제 회사는 이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작은 아파트도 한 채 샀고 부모님도 모셔와 저와 함께 프랑스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엄마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고 점심에는 아빠와 함께 식사하고 오후에는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고 저녁에는 아빠와 바둑을 두며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끔 저는 3년 전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때 저는 무력하고 막막했으며 제가 오늘날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끈기 있게 버티기만 하면 분명히 희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때 저를 괴롭히면서 자신들은 계속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응보가 아닐까요? 지금의 저는 더 이상 3년 전에 나약하고 쉽게 당하던 여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저만의 사업이 있고 저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있으며 저에게 진심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미래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